안에든지 아니면 나가. 한국이 미국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20억 달러를 요구한 미국에 돌아온 건 1200억 달러짜리 역청구서였습니다. 펜타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9,500명의 미군이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28년간 한국을 분석해 온 펜타곤 수석 분석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보고서에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국에서 28년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제 침대 여포한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A급 비상 호출, 펜타곤 지하 비상 상황실 즉시 출두. 28년간 이 단말기는 단 3번 울렸습니다. 걸프전 개전 직전, 그리고 그 다음 해 가을의 한반도 핵위기,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전부 전쟁 직전 수준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호출이 울린 겁니다. 새벽 3시 17분. 워싱턴의 겨울바람이 뼈를 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5분 만에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지하 상황실 복도에는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전시 작전을 앞둔 것처럼 굳어 있었죠.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제 시선은 정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가득 동북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한반도 위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사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실 정중앙 참나무 테이블 상석에 더글러스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랜디 모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이 아니라 묘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전이라는 것을. 캠벨 부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랬듯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캠벨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정치 임명직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어본 적도, 전장의 흙먼지를 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펜타곤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캠벨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오퍼레이션 코리안 레버리지.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특별작전이야. 저는 자료를 읽으며 심장이 서서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연간 120억 달러. 기존 대비 무려 7배 인상. 거부시 주한미군 전면 철수 공식 발표. 120억 달러.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의 7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아니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캠벨의 브리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 북쪽에 김씨 왕조가 핵미사일을 쥐고 앉아 있는데 미군이 빠지면 서울 부동산 값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나. 그 공포 하나만으로도 한국 정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모건 보좌관이 느긋하게 커피잔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승인하셨어. 한국이 48시간 내에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직접 발표하는 거야. 그 트윗 하나면 서울 증시가 15% 이상 폭락해. 한국 국민들이 먼저 자기 정부를 압박할 거라고. 저는 모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9,500명의 미군 장병, 그리고 5천만 한국 국민의 안보가 걸린 문제를 두고 미소를 짓는 사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캠벨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 동맹은 비즈니스야. 겁먹은 놈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협상이지. 한국 놈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번 꼬리를 내렸어.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아니, 이번에는 더 크게 뜯어내야 해. 중동에서 날려먹은 전비를 어디선가 메워야 하니까. 그 순간 상황실 한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리. 한국과 과장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유능한 분석관이었지만 이 방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캠벨이 귀찮다는 듯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이전 협상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국방부 내부 채널에서 포착된 시그널들을 보면 한국 측이 이번에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캠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경한 대응, 유엔에 가서 울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이 있어. 해구산을 자기들이 펼쳐. 상황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모건도 피식 웃었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차관보님, 저는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이전 정권들과 협상 패턴이 다릅니다. 최소한 시나리오 D, 즉 한국이 역공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D, 캠벨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 과장, 당신 시나리오 D는 내 서랍에 필요 없어. 한국이 우리한테 역공. 그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코미디 대본이야. 자리에 앉아. 캐서린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의 저도 캠벨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결국 양보한다. 28년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것이 제 분석의 전제였고 제 경력의 기반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의 긴급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본관 4층, 창문 하나 없는 보안구역 안에 있는 좁은 방. 28년간 이 방에서 한반도 관련 보고서를 수백 편 써왔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 하사,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으로 한국에서 3년을 복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곳이야.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끈기가 대단해. 하지만 안보만큼은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그게 현실이야.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의 그 말이 제 세계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영원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28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의 암묵적 전제였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캠벨이 지시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오퍼레이션 코리안 레버리지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시나리오 A, 한국 정부가 48시간 이내에 협상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경우 확률 65%, 역대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최초 거부, 후 평균 36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 전례가 있음. 시나리오 B, 한국 정부가 72시간 이내에 부분 양보안을 제시하는 경우 확률 25%, 120억 달러 전액은 거부하되 70억에서 85억 달러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 시나리오 C, 한국 정부가 공식 거부하고 미국이 철수 위협을 공개하는 경우 확률 10%. 이 경우에도 한국 내 여론 악화와 금융시장 충격으로 2주 이내에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굴복한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타이핑하며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캐서린이 말한 시나리오 D, 한국이 역공하는 경우. 머릿속에서 그 가능성을 잠깐 굴려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한국이 미국에 역공할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유엔 안보리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을 통해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정도일 겁니다. 저는 시나리오 D를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28년간의 경험이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캐서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한 모양이었죠. 브레넌 부장님. 응, 캐서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부장님의 보고서에 시나리오 D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 캐서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지난 석 달간 서울과의 비공식 채널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캠프 험프리스 관련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공여지 임대 계약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요. 이건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캐서린, 한국은 항상 협상 전에 강경한 제스처를 취해. 매번 그랬잖아. 시작은 사나운데 끝은 항상 양보야. 그게 패턴이야. 캐서린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보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장님,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캐서린의 경고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고 있는데 화재 경보를 울리는 사람을 무시한 꼴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이라는 귀마개를 끼고 있었으니까요. 캠벨의 지시대로 120억 달러 공식 통보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국방장관 서명, 국무부 협조, 백악관 최종 승인. 완벽한 절차를 밟은 공식 외교 문서였습니다. 통보 문서의 핵심 문구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금액에 대한 수용 의사를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을 경우 미합 중국은 주한미군 주둔 지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임. 주둔 지휘 전면 재검토.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돈 안 내면 군대 빼겠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그 문서에 동아시아 안보국 수석분석관 자격으로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문서가 서울로 발송된 시각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2시,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나리오 A대로 한국의 항복 문서가 48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날아온 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통보 발송 후 24시간, 저는 사무실에서 서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주요 뉴스 사이트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별도의 보안 채널로 주한미국 대사관과 캠프 험프리스의 상황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방위비 120억 달러 요구 소식이 퍼지면서 서울 증시가 장중한 때 8% 급락했고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 A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론이 악화되면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압박 때문에라도 빠르게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오후 3시 47분,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브레넌 부장, 서울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이미 시나리오 A의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청할 것이고, 우리는 100억 달러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고, 캠벨은 대통령에게 승리를 보고할 것이고,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캠벨이 서 있었습니다. 모건도 서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참모 부장, 태평양 사령부 연락장교, 국무부 한국과장, 그리고 캐서린까지 전부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면 스크린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공동 명의의 외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영문 번역본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한 줄로 요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 정부에 대하여 지난 73년간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해 온 대한민국 영토 내 군사시설 공여지에 대한 소급, 임대료 1200억 달러의 즉시 지급을 요청한다. 12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200억 달러. 우리가 요구한 120억 달러의 정확히 10배였습니다. 상황실에 5초 정도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캠벨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장난치는 거야? 한국 놈들이 미쳐 돌아간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모건이 캠벨보다는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블러핑이야. 분명히 블러핑이야. 한국이 감히 미국한테 1200억 달러를 청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칠이면 철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문서의 본문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등 뒤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에는 73년간의 공여지 면적 변화, 인근 상업용 토지 시세 추이,
국제법상 영토 사용료 산정 기준, 유사 사례로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비용 분담 모델, 그리고 독자적으로 산출한 연도별 소급 임대료 계산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현재의 평택까지 대한민국의 금싸라기 땅 수십만 평을 73년간 세금 한 푼 없이 점유해 온 것에 대한 청구서였습니다. 47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가 별첨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까지 인용한 놀랍도록 정교한 법적 근거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6개월, 아니 1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판 줄 알았는데 함정에 빠진 건 우리였습니다. 캠벨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따위 문서를 보내놓고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철수 발표해. 내일 아침까지 트윗 나가게 해. 모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합참 작전참모 부장 네일슨 중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차관보, 잠깐만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1200억 달러를 요구했어.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네일슨 중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청구서와 함께 추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미군 물자 무관세 통관 특권 즉시 중단.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상 면세 특혜 전면 재검토 착수. 부차관보, 우리가 철수 트윗을 날리기 전에 캠프 험프리스에 내일 아침밥이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네일슨 중장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서린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크린에 떠있는 12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28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양보한다. 그 전제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1200억 달러 청구서는 한국이 준비한 카드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펼쳐지는 순간 펜타곤은 그야말로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1200억 달러 역청구서가 도착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캠벨과 모건은 여전히 블러핑이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되뇌고 있었고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도 대체로 며칠이면 꺾일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블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7분 제 데스크 위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브레넌 부장,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오늘 자정부터 주한미군 물자에 대한 무관세 통관 특권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군수 보급선 3척이 지금 항구 밖에서 접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육로로 들어오는 보급 트럭 47대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부 차단당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저는 즉시 물류 데이터를 소환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숫자들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는 29,500명의 미군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만 58톤, 항공유 42만 갤런, 탄약 보급과 장비 정비에 필요한 부품 컨테이너가 하루 평균 23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항만과 도로를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대체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해상으로 직접 운송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최소 9일이 걸렸습니다. 공수는 가능했지만 C-17 수송기 한 대가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은 트럭 3대분에 불과했습니다. 29,500명을 먹이고 재우기에는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숫자를 분석하고 있는 사이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월터스 대장이 펜타곤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월터스 대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4개의 별이 달린 장군이 이렇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캠프 험프리스의 식량 비축분은 4일치입니다. 항공유는 3일치, 의료 물자는 5일치. 한국 측이 통관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기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캠벨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장,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는 미합 중국 군대가 고작 세관 검사 때문에 마비됐다는 소리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건가? 월터스 대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차관보님, 고작이 아닙니다. 이 기지의 모든 물류 인프라는 한국 정부의 행정 체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력망은 한국전력이 공급하고 통신망은 한국통신사 회선을 사용합니다. 기지 내하수 처리, 쓰레기 수거, 도로 유지 보수까지 전부 한국 기업의 하청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이 딱 붙는 걸 느꼈습니다. 28년간 한반도를 분석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전투력, 장비 수준, 병력 배치 이런 것들만 분석했지 그 전투력을 떠받치고 있는 물류, 기반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단 한 줄도 보고서에 쓴 적이 없었습니다. 캠벨은 화면을 끄라고 손짓하며 내뱉었습니다. 겁주는 거야. 이틀만 버텨. 한국이 먼저 풀어. 하지만 그날 저녁 물류 마비로 인한 1일 손실액 추산치가 올라왔습니다. 38억 달러. 하루에 38억 달러.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120억 달러를 뜯어내려다 사흘 만에 이미 1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사흘 더 지나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초과합니다. 그때 캐서린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14,000명이 내일부터 조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부당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항의한다는 명목입니다. 14,000명. 기지 내 식당 운영, 시설 관리, 장비, 정비 보조, 통역, 행정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이 전부 빠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캐서린, 그러면 기지가 어떻게 돌아가지? 캐서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하지만 지금 하루도 못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물류 마비 나흘째,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제보한 이메일에 급비 등급 문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발신자는 공군 태평양 사령부 군수참모실. 제목은 한국산 핵심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전력 영향 평가였습니다. 문서를 열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커피가 식도로 잘못 넘어가 기침이 터졌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 24대. 이 가운데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체는 단 7대. 나머지 17대는 정기 정비 부품 수급이 끊기면서 경납고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F-35의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가는 군용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이 칩의 유일한 공급원이 한국이었습니다. 유일한 공급원. 이 단어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급히 국방부 조달국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F-35뿐 아닙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 패트리엄 미사일의 유도, 장치용 정밀 센서, 글로벌워크 무인기의 통신 모듈까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 중 한국산 비중이 87%에 달합니다. 87%.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무기를 팔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의 고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무기의 심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고객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이 한 단계 더 격화되었습니다. 한국산업부가 국가안보 핵심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긴급 발동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로 향하던 26억 달러 규모의 군용 메모리 칩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의 선적이 즉각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캠프 험프리스의 물류 마비와는 차원이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기지 하나가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차세대 무기 개발 일정이 올스톱되는 겁니다. 1시간 뒤
미국 최대 방산업체 CEO에게서 펜타곤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캠벨이 스피커폰을 켰고 회의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태평양에 배치된 우리 F-35 편대 전부가 72시간 안에 작전 불능에 빠집니다. 차세대 무인기 프로젝트는 최소 2년 지연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일정은 백지화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하루 만에 18% 빠졌어요.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CEO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캠벨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CEO가 더 큰 소리로 덮어씌웠습니다. 듣고 계세요?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공급망을 찾으려면 최소 4년이 걸리고 비용은 75억 달러 이상 듭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우리는 태평양에서 전투기 한 대 제대로 띄울 수 없어요. 이게 120억 달러 뜯어내려다 생긴 일입니까? 전화가 끊긴 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캠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모건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을 호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그 무기의 심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손을 놓으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전투기는 활주로 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캠벨의 120억 달러 도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28년의 관성이 제 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물류마비 엿새째. 저는 서울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차량으로 캠프 험프리스까지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던 이 나라의 도로는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고속도로 양편에는 삼성과 현대와 LG의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과 창밖의 한국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놓여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정문 게이트에 한국 세관검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수 트럭들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 세관 직원들이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세관검사의 발이 묶여있는 모습. 이건 제가 28년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도시 하나가 반쯤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인 조리원들이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죠. 남은 한 곳에서는 미군 취사병들이 MRE, 전투 식량만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체육관과 세탁시설도 가동이 멈췄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한국 기업 직원들이 전원 철수했거든요. PX 매장의 진열대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납고에서 받았습니다. 월터스 대장이 직접 안내한 제3 경납고, 그 안에 F-35A 전투기 6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은빛 동체가 윤기를 뿜으며 위압감을 발산하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 6대면 7억 2천만 달러어치의 전략 자산이 이 경납고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투기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엔진 카울이 열린 채로 정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었죠.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모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한국산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추니 정비가 불가능했고 정비가 안 되니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전투기의 차가운 동체를 만졌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억 2천만 달러짜리 최첨단 전투기가 부품 하나 때문에 주차장에 고철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레넘 부장, 월터스 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4개의 별이 달린 장군의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지를 지은데 11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8억 달러 중 우리 미국이 부담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8%입니다. 나머지 92%, 108억 달러 이상을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었어요. 미군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시설을
한국인들이 자기 돈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세금도 안 내고 73년간 공짜로 앉아 있으면서 이제 와서 120억 달러를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월터스 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캠벨의 도박이 만들어낸 재앙을 가장 먼저,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브레넌 부장, 솔직히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 기지의 전력 공급만 끊어도 우리는 48시간 안에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전력망은 한국전력에서 끌어오고 있고 비상발전기의 연료는 이틀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신망도 한국통신사 회선입니다. 이걸 끊으면 우리는 눈과 귀를 동시에 잃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납고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고철이 되어버린 F-35를 바라보며 2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이 문장을 저는 수백 번의 보고서에 썼습니다. 수천 번의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험프리스의 경납고 안에서 한국이 지어준 건물에 서서 한국이 공급하는 전기로 불을 밝히고 한국이 만든 부품이 없어 멈춰선 전투기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던 건가? 이것이 중반전이었습니다. 28년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확신의 토대 자체가 처음부터 허상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쉬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보안 단말기에 암호화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발신자는 타카하시 게니치,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심의관이었습니다. 저와는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이였죠. 브레넌 상, 내일 아침 비공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급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중심부의 한 일식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타카하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트 대신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미팅이 아니라는 신호였죠. 따뜻한 녹차향이 좁은 방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브레넌 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타카하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판단이 옳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료가 한국 편을 든다고요? 한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할 겁니다. 타카하시 상,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본도 같은 구조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요코스카와 사세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유지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4%입니다. 거기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죠. 총리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도 추가 요구는 끊이지 않습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한국이 이번에 이 구조를 깨뜨리면 일본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쿄의 일부 관료들은 한국의 역청구를 보고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적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이 한국의 결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추가 보고가 밀려왔습니다. 유럽 쪽이었습니다. 나토 소속 5개국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핵심 부품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고,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전투기의 공급망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 검토에 공식 착수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 협상을 서울과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방산 수출 박람회에 국방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이 연간 28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제 데스크에 올라왔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이 실시간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정호,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예비역 소장.
한미연합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미군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주선한 비공식 만남이었죠. 서울 용산구의 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브레넌 부장님.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미국 지휘참모 대학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더군요. 박 자문위원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이 청구서를 끝까지 밀고 갈 겁니까? 박정호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부장님, 당신이 28년간 분석한 한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도 30년간 미군과 일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동맹은 대등할 때 의미가 있어요. 73년간 우리는 땅을 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전기를 대주고, 부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매번 더 내놓으라는 청구서뿐이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20억 달러를 요구받았을 때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쪽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이었습니다. 미군과 30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동맹이 흔들리는 건 두려웠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봤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물류 의존도, 부품 공급망 구조, 기지 인프라 운영 현황. 그리고 깨달았어요. 을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경납고에서 느꼈던 의문이 박정호의 입을 통해 명확한 언어로 돌아온 겁니다. 브레넌 부장님,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요.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던 나라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보안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워싱턴은 제가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고 목소리가 낮고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전시 상황의 긴박함이 아니라 내부 분열의 살벌함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핵심 방산업체 주가가 합산 5,200억 달러 폭락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F-35를 제작하는 업체였죠. 한국산 부품 공급 중단 소식에 주가가 이틀 만에 27% 빠졌습니다. 나머지 대형 방산업체들도 줄줄이 15%에서 22%까지 하락했고요. 하지만 주가 폭락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세제 혜택을 받아 온 미국 기업 127곳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특혜 박탈을 단행한 겁니다. 이 기업들이 당장 토해내야 할 소급 관세와 징벌적 세금이 52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120억 달러를 뜯어내려다 5,2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52억 달러의 세금 폭탄까지 맞은 겁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미국이 입은 손실은 요구한 금액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군산복 합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한국이 아니라 캠벨을 향했습니다. 방산업체 CEO들이 연명으로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한국과 즉각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태평양 전역의 미군 작전 능력이 붕괴된다.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캠벨의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합참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캠벨을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저도 그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를 잃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차관보. 제1도련선이 즉각 붕괴됩니다.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우려면 괌과 하와이까지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930억 달러입니다. 120억 달러 아끼겠다고 930억 달러를 날리겠다는 겁니까? 캠벨이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꺾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 동양인들이 미국을 상대로 끝까지 갈 배짱이 있을 리 없잖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박정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월터스 대장의 자괴감이 떠올랐습니다. 타카하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경납고에서 만졌던 F-35의 차가운 금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년간 이 자리에서 윗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저였으니까요.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캠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블러핑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83페이지짜리 법리 검토서, 물류 통제 실행, 매뉴얼, 부품 수출 제한 법적 근거까지 전부 갖춰놓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120억 달러 카드를 꺼내기를요. 캠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브레넌, 자네 시나리오 보고서에 한국이 역공한다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썼잖아. 지금 자기 보고서를 부정하는 건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8년간 저를 지탱해 온 확신의 마지막 줄이 끊어진 소리였습니다. 네,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시나리오 D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역공할 가능성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28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오판입니다. 그리고 부차관보님, 그 시나리오 D를 왜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하등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겁주면 무릎 꿇을 나라라고 깔봤기 때문이에요. 부차관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벨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자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20억 달러를 요구한 순간 한국은 1200억 달러를 역으로 청구했습니다. 물류를 차단했고 부품 공급을 끊었고 방산업체에 세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우리 주가는 5200억 달러가 증발했고 태평양의 전투기들은 고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을 몰랐으니까요. 모건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레넌, 말을 삼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저는 모건을 쳐다봤습니다. 모건 보좌관님, 감정적인 건 제가 아니라 이 사태를 만든 쪽입니다. 동맹국을 ATM 취급하면서 겁주면 된다고 말한 쪽이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렸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참모장도 눈을 감고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캠벨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모건조차 슬그머니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퇴장하는 권력은 냄새가 납니다. 캠벨의 주변에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캐서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장님. 잘한 건지 모르겠어. 28년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입을 연 게 과연 잘한 건지.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빈 화면을 켰습니다. 새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시나리오 D 한국이 역공할 경우 28년 만에 처음 쓰는 보고서. 제 커리어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가장 정직한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D. 28년간 한 번도 쓴 적 없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고백문이었으니까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시나리오 D 주한미군 철수 시 미합 중국이 입게 될 전략적 손실평가. 첫 번째 항목. 즉각적 경제 손실. 캠프 험프리스 포기 시 기지 자산 가치 118억 달러 상실. 그중 미국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8%인 9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한국이 92%를 부담하여 건설한 최첨단 시설을 통째로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 재배치 비용. 29,500명의 병력과 장비를 괌, 하와이, 오키나와로 이전하는데 930억 달러.
이 금액은 12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8배입니다. 새로운 기지 건설에 최소 7년. 그 7년 동안 서태평양에 전략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항목, 대중국 포위망 붕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을 잃으면 일본 오키나와와 괌 사이에 2400km의 방어 공백이 생깁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네 번째 항목, 공급망 붕괴. 미국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 중 한국산 비중 87%, 대체 공급망 구축의 4년, 비용 75억 달러. 그 4년간 태평양 전역의 미군 전투력은 사실상 반토막 납니다. 다섯 번째 항목,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맹 신뢰도 붕괴. 미국이 방위비 문제로 한국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됩니다. 일본은 즉각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나토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보증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동맹 네트워크.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안보 의존도보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의존도가 최소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판단됨.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안보 위기가 아니라 미합 중국 태평양 전략 체계의 붕괴를 의미함. 이 한 문장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28년간 수백 편의 보고서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결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브리핑. 대통령 이하 안보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캠벨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그 주변에 앉은 사람들의 의자가 예전보다 미묘하게 벌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거리를 두는 쥐들처럼요.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을 하나하나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118억 달러의 기지 자산, 930억 달러의 재배치 비용, 87%의 부품 의존도, 5,200억 달러의 주가 폭락, 52억 달러의 세금 폭탄.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의존도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의존도의 3배. 캠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패배주의적 분석입니다. 브레너는 서울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세뇌당한 거예요. 한국은 결국 무릎 꿇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캠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차관보님, 시간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전투기는 경납고에 묶여있고 방산업체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캠프 험프리스의 식량은 이틀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캠벨이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자네 28년 동안 한국은 반드시 굴복한다고 보고서에 썼어. 자기 이름으로 서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는 건가? 네, 뒤집습니다. 제가 틀렸으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캠벨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장군, 브레넌의 분석이 맞습니까? 합참의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태평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캠벨을 돌아봤습니다. 캠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포커판의 승자처럼 웃고 있던 그 얼굴에서 마지막 카드마저 빼앗긴 도박꾼의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캠벨 부차관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캠벨이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맹을 비즈니스라고 부르던 남자. 겁먹은 놈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협상이라고 웃던 남자. 그 남자의 등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모건은 이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을 바꿔놓았더군요. 살아남는 법을 아는 자였으니까요.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브레넌, 한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재개해야 하는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12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분담금, 체계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하는 실무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120억 달러 요구는 공식 철회되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박정우 소장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찻집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고든 자세, 같은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공식 협상이 끝난 뒤 박정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부장님, 잠깐 걸으시겠습니까? 국방부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날려 우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공기 속에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왜 미군과 30년간 함께 일했는지 아십니까? 박정우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동맹 자체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한쪽이 무릎 꿇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영원히 참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요. 우리는 73년간 참았습니다. 땅을 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부품을 공급하면서 감사하다는 말 대신 더 내놓으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에 온 군인이 하는 말이라 더욱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동맹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동맹을 살리려는 겁니다. 대등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던 시절에는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정말로 가난했고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보릿고개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미군 장비를 고쳐 쓰던 군대에서 K방산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군사 강국으로, 미국의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첨단 기술 국가로, 변한 것은 한국인데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 틀리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을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는 인정이었습니다. 하루도 못 버틸 줄 알았던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1200억 달러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행정명령과 법 집행만으로 펜타곤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동맹의 의리라고 깔봤던 나라가 실은 우리의 전투기를 날게 하고 우리의 기지를 굴러가게 하고 우리의 태평양 전략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을은 처음부터 우리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멀리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낮은 엔진음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자주국방 펀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18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가동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K방산 수출은 연간 280억 달러를 돌파했고 유럽과 중동 10개국 이상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그리고 그 힘을 세계에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박정우가 벤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장님,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등한 파트너는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칠었지만 그 악수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공장들,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 고속철도가 달리는 선로들.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던 땅 위에 세워진 이 놀라운 문명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써내려갔습니다. 28년간 저는 한국을 분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 120억 달러를 뜯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1200억 달러의 역청구서와
5,200억 달러의 주가 폭락과 태평양 전략 체계의 마비였습니다. 동맹을 비즈니스로 취급하면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은 73년간 쌓아 온 신뢰의 토대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참극이었습니다. 겁주면 무릎 꿇을 거라고 깔봤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 고백의 전부입니다. 저는 28년간 대한민국을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한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멈춰있는 수십 년 전의 한국만 보고 있었을 뿐이죠. 진짜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릿고개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미군이며 장비를 고쳐 쓰던 나라에서 K방산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나라로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것은 한국 국민들의 결단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스스로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을은 처음부터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제게 했던 말을 믿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지금까지 펜타곤 수석분석관 마이클 브레넌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쌓아 온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